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워홀프렌즈 13기 캐나다 멘토 남현주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다가 일단 제 이력 사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022년 6월 최종 합격 서류를 받았고요. 그리고 2023년 1월 말에 캐나다로 가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일을 마무리하고 가느라 겨울이라는 조금 아쉬운 시즌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1년을 태우면서 다음에 보시는 버나비, 밴쿠버,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나나이모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캐나다 밴쿠버를 가시면 알겠지만 버나비라는 지역도 결국은 밴쿠버라는 지역에 트레인을 통해서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밴쿠버라고 적었던 지역도 사실 버나비라는 곳에 조금 가까운 곳에 살았고 밴쿠버의 다운타운과는 조금 멀리서 저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약 3개월 정도 밴쿠버 아일랜드 섬에 위치한 나나이모라는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는 빅토리아라는 도시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지만 나나이모라는 도시에서는 사실 현지인들이 많았고 한국인 커뮤니티도 거의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 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스테이, 룸렌트, 쉐어하우스라고 적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쉐어하우스도 룸렌트라는 키워드로 집을 구했기 때문에 두 가지지만 두 집의 분위기가 너무 달랐고 제가 살았을 때 조금 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랐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홈스테이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홈스테이로 살았던 집 모습 사진인데요. 필리핀어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요. 홈스테이다 보니까 식사가 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집은 캐나다에서 정말 드물게 보일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이 있었고 개인 화장실, 개인 부엌도 있었고요. 밥을 먹을 때는 쉐어 키친에 가서 저녁은 항상 같이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집은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었던 집인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저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조금 있는 상태였고 한국과 캐나다의 시차도 한 17시간, 서머타임엔 16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차도 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답변도 안 오고 전화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저는 알 수도 없었고 가격도 사실 맞는지도 잘 몰랐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은 게 사촌 동생이 밴쿠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의 코워커가 전에 홈스테이를 하던 집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방을 뺀다고 해서 그 기간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 정도 머무를 생각이었는데요. 제 예상과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바뀌어서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정도 살고 나서 바로 다른 방을 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하게 된 룸렌트인데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룸렌트로 구하면 워홀을 온 사람들이라든지 어학연수를 온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본인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들어가는 현관문은 같지만 제 방과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부엌을 쉐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요리용품을 제가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때도 정착 자금을 조금 아낄 수 있었고요. 아파트형 콘도였기 때문에 세탁기가 집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고요. 위치는 밴쿠버였고 스카이트레인 자체가 걸어서 5분 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위치였답니다. 세 번째로는 나나이모에서 구한 집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룸렌트로 구했지만 쉐어하우스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때도 그렇고 주인은 여기 보이는 중간에 있는 남자아이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같이 처음으로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함께 이 집에 대한 룰을 정하기 시작했고 모든 이사를 모두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중국계 2세 친구와 필리핀계 1.5세 친구였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하고 캐나다의 문화 자체가 더 편한 친구들이었어서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실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영어 점수는 없었고요. 공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능 영어가 마지막인데 제가 5에서 6등급 정도였습니다. 다들 영어를 못해도 듣기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듣기도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이래도 그냥 여러분들 다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노력을 했다라고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꼭 전에 영어라는 그 언어에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스터디를 조금 다녔어요. 그때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제 영어가 늘었다라고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영어라는 언어에 친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들어가고 났는데 6개월이 정말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말도 하나도 못 뵙겠고 그랬는데 이건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도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때도 일단 들으고 한마디씩이라도 더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그곳에서의 습득이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 현지에서 그런 직업을 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매니와 서버와 에이전시를 통해서 단기 알바를 다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캐나다라고 하면은 서버 잡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매니 잡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매니 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베이비시터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영어 실력만 좋았다면 사실 저는 물리치료사였는데 물리치료 보조사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어 실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매니와 케어기버였답니다. 시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매니 쪽으로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돌연변이 아이를 케어하는 일을 했고요. 저는 출퇴근하는 일로 했고요. 스케줄 자체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았고 그 날에 따라서 또는 그 일주일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미리 얘기를 하고 제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했습니다. 초반 여러 교육을 많이 들었던 저에게는 조금 이런 유동적인 스케줄이 오히려 좋게 작용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캐나다 내의 매니 사이트에서 구하게 되었어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이런 파스타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낸이랑 일할 때랑 서버로 일을 할 때 너무 이 영어를 쓰는 게 조금 달라서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팁잡이기 때문에 한국인 분들이 가서도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서버로 했을 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게 충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알바에 대해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저는 드레이크라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메일이 오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단기 알바를 종종 다녔었는데요. 드레이크 말고도 여러 에이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구글에 드레이크라는 에이전시에서 저의 이력을 넣었고 거기서도 저를 보고 계약서가 왔고 계약을 해서 카터링 서버, 컨센션 서버, 호텔 서버, 키친 어시스턴트 등 이런 축구장에서라든지 콘서트장, 호텔 서버 등등으로 단기로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빙인 라이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빡세게 일을 하고 마지막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월 중간중간에 기회가 생기면 떠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캐나다 14박 15일간의 캐나다 일주였고요. 그 다음에 피노 유키라는 밴쿠버 아일랜드 섬의 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고, 휘슬러는 이제 밴쿠버에서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시애틀도 밴쿠버에서 당일치기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LA도 한 3박 5일 정도로 다녀오기 좋고요. 조프리도 당일치기로 운전하실 수 있으면 다녀오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이라고 제가 아래 사항을 적어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셨던 캐나다에서 다수의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여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무료로 들었던 이런 경로가 처음에 미니잡페어라는 도서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의 레주메 클리닉을 해주시던 분이 제가 이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GTH라는 Gateway to Tourism and Hospitality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대1로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한 뒤에 몇 번의 미팅 후에 다음과 같은 교육과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조금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영어 점수에 대한 자격을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 점수에 대한 서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영어 점수가 없다라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링크를 보내주시더니 그걸 풀고 점수를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한 4월, 5월? 제가 가고 나서 한 2, 3개월 뒤에였는데 스스로도 불합격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는데 저는 참 영어 실력이 워낙 없었으니까 불안했습니다. 근데 풀고 나니까 딱 턱걸이로 합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OFA라는 건 캐나다 내에서 할 수 있는 CPR, 응급구급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푸드 세이프티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 또는 식당에서 일을 하실 때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매니저직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을 필수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캐셔로 할 수 있게끔 바로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패스츄리, 바리스타,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이 그렇게 저는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연결을 해줘서 공짜로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다이고요.